오늘 증명부터 한번 출발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부터 한번 살짝 한번 던지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요런 거 기억납니까? 대우. 대우 뭐였죠? 대우? 자, 표정들 아주 좋아. 뭔 말을 하는 거지? 라는 표정들 나옵니다. 명제가 있어요. P면 Q이다. 맞아? 자,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어떻게 했지? 뭐라고요?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면 됐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P와 Q는 조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표현됐을 때 이 위에 있는 나의 명제가 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했었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지금 사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했고요. 이 조건 명제라고 부르는 P면 Q이다의 이 명제의 위치가 바뀐다고요. 어떻게? Q이면 P이다로. 그럼 이건 명제에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여기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요건 지금 교과과정에선 빠졌지만 각각의 부정을 붙여서 위치를 그대로 맞춥니다. not P에서 not Q로. 그럼 이런 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2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2에 대한 혹은 역에 대한 너의 이거나 혹은 나에 대한 역이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나의 부정을 붙이면 not Q, not P가 됩니다라는 지금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요 녀석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명제 사항에 대한 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각선의 의미 혹은 서로의 대각선의 의미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대우라고 부른다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자, 복습들 하신 분들은 지금 편하신데 복습 안 하신 분들은 열심히 쓰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자,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이런 거 지금 중요했다 이거죠?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곧 P가 Q에 포함되면 뭐도 대우도 참이다.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 된다. 이유는 Q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이 P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에 포함된다의 정보는 나와 너가 동일 과정, 나에게 여집합을 붙였을 때 각각의 정보들입니다라고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치? 집합 간의 관계로 당연한 논리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었고 명제와 대우는 같이 움직이는 녀석입니다가 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치? 자, 그러면 이러한 명제와 대우라는 녀석의 관계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증명이라는 녀석을 다룰 건데 증명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뭐냐면 대우법이에요. 자, 무슨 위치인지 봐봐. 첫 번째 대우를 사용한 우리가 증명을 해결하러 가봅니다. 자, 가볍게 예시 하나 들어볼 테니까 이 예시의 형태 한번 봐봐. 자,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A 플러스 B가 홀수면 A,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를 증명하시오. 오케이? 자, 여기 지금 포인트를 보면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홀수랍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A와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냐? 라고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참이라는 걸 증명하라 이거야. 오케이? 증명이라는 녀석은 명제가 참, 그리고 그 참을 왜 참인지 표현하시오 라는 일단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참이 되는지를 네가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오케이? 그게 이제 증명의 과정인데 자, 잘 봐. 이 대우법이라는 녀석은 사용의 위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정이면 부정이다가 나타났을 때가 첫 번째 대우라는 녀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앞에는 아니다가 있었는데 뒤에도 아니다가 있어. 뭐 A 플러스 B가 짝수가 아니면 A와 B는 홀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와 아니다가 붙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 부정과 부정이라는 녀석을 긍정과 긍정으로 바꾸고 싶고 P라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의 위치를 부정을 붙여서 얘네들의
참이란 녀석을 그대로 참으로 옮기려면 그 상황 자체는 not Q라는 녀석과 not P라는 녀석으로 곧 긍정과 긍정의 위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준다의 표현이 들어간다는 걸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의미 괜찮지? 근데 그거보다 더 자주 나오고 중요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얘야. A 플러스 B를 통해서 A와 B, 낱개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자. 어떻게? 연산 후에 과정을 통해서 연산 전에 있는 과정의 문자의 표현들을 정보를 물어보는 거야. 가능? 뭐가 잘못됐어? 순서가 잘못됐어. 연산 전을 통해서 연산 후를 물어봐야 되는데 후를 통해서 전을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 녀석들에 대한 후를 가지고 전을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려워. 그럼 위치를 바꿔야 돼. 그 위치의 상황을 바꾸는 과정도 동일하게 not Q이면 not P라는 부정과 부정을 붙이는 과정이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 상황을 사용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다의 표현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것도 대우라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증명하러 한번 가볼 건데 포인트를 잘 잡아보세요. A 플러스 B가 홀수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니? 오케이. 자, 그러면 너를 P로, 너를 Q로 볼 때 이렇게 첫 명제를 좀 시작하시면 되죠. 증명이라는 건 우리가 왜 그렇게 타당한 논리를 대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사실 증명이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명제가 참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러 갈 건데 내 위치를 바꾸고 싶었어? 그러면 각각을 P와 Q라고 약속한 다음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라는 대우의 방법을 사용할 거니까 그 참임으로 내 정보들을 위치를 바꾸고 not을 붙입니다. 그러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건 이렇게 되겠죠. 그죠?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라는 건 A와 B 둘 다 모두 홀수면 이라는 정보로 부정이 붙어서 바뀔 거고 A 플러스 B가 홀수다 라고 얘기하는 건 A 플러스 B가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지. 의미 괜찮아?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봐. A 플러스 B를 뒤쪽으로 옮기고 A와 B를 앞으로 옮기고 싶어. 그래서 대우를 사용할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니까 결국 걔네들의 위치를 바꿔서 A, B가 모두 홀수면 곧 A, B 중 적어도 하나의 짝수라는 녀석의 부정이 들어오면 A 플러스 B가 짝수다. 곧 홀수의 부정 짝수가 되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씩 표현할 때는 어디가 편해지냐면 A도 홀수가 됐고 B도 홀수가 된 이제 얘가 연산 전, 곧 각각의 낱개들에 대한 표현으로 연산 후의 과정을 물어봅니다의 표현이 된다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약속의 정보들을 일단 봅시다. A가 홀수래요. 자, 홀수라는 표현은 2의 배수에서 하나가 빠지거나 혹은 하나가 더해진 녀석입니다라고 표현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쪽으로 선택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K는 1부터 진행돼야 되니까 K에 1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K는 자연수라는 정보가 됩니다. 가능? 다시 B라는 녀석도 홀수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는 2배의 KL 마이너스 1 그럼 L은 자연수. 자,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홀수라는 녀석을 표현하면 이 상황에 따라서 A 플러스 B는 2를 더합니다. 2K 마이너스 1 더하기 2L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로 묶으면 K 플러스 L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한 번 더 묶이네요. K 더하기 L 마이너스 1로 가능하죠? 그럼 K와 L이 자연수였고 L이 빠져있는 상태이니까 여기에서 K 플러스 L 마이너스 1도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2. 그러면 결국 넌 뭐다? 짝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따라서 A와 B가 홀수면 A 플러스 B가 짝수이므로
뭐 저 정보들을 다 담아주시면 좋겠지만, 그죠? 뭐 A와 B가 모두 홀수면 A 플러스 B가 짝수이니까 이제 참이 됐고, 그 상황을 통해서 위의 녀석도 참이다라는 걸 표현해도 좋지만, 그냥 전 정보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만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내가 참이 된 걸 봤으니까 결국 명제도 참이라는 거 증명했다. 끝. 가능해? 이렇게. 결국 대우라는 녀석을 사용하는 정보의 아이디어는 부정이면 부정이다의 표현이거나 혹은 연산 후면 연산 전이거나가 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의미하는 건 나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을 붙여서 각각의 정보에 따르는 나의 하나하나의 확인을 해주는 곧 증명이더라. 표현의 의미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 끝납니다. 자, 이렇게 대우법이라는 녀석을 하나 확인하시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기류법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이 기류법이라는 녀석은 살짝 애매해. 자, 어디가 애매한 포인트인지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기류법이라는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포인트만 잡아보면 이런 겁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러 가는 과정이야. 그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P는 괜찮은데 Q가 좀 이상한 거야. 우리가 확인하기에 P는 그래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Q가 좀 이상해. 그러면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 앞에는 긍정인데 뒤에는 부정인 거야. 오케이? 앞에는 이퀄인데 뒤에는 이퀄이 아닌 거. 가능? 이러한 상태라고 일단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Q라는 녀석을 우리의 정보, 곧 긍정의 정보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에게 부정을 붙일 수 있어. 근데 앞에는 그대로 사용할 거야. 그치? 그러면 뒤에 지금 이게 우리가 가정과 결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조건 명제인데, 그 결론을 부정시켜서 그 결론의 부정을 가지고 다시 이 명제를 확인했더니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져. 그러면 그에 따라서 참이 된다라는 정보를 해결하는 게 기류법이야. 다시 기류법이라는 건 뭡니까? 라고 얘기하자면 일단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 근데 표현의 의미를 굳이 적지 않으시더라도 어떻게 체크하시면 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P면 Q이다예요. 이 녀석이 참이라는 거 우리가 밝혀낼 건데 뭐 한다고? Q를 부정한다고. 그지? 그래서 그 녀석을 가지고 나의 가정을 확인한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지금 상황 자체는 결론을 내가 부정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지금 상황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가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면 그 거짓에 따라서 나는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는 명제의 증명 방법. 그게 기류법. 가볍게 예시 한번 들어볼까? 모든 사람은 안경을 낍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뒤에 안경을 끼지 않습니다 라는 걸 명제의 지금 결론을 바꿔놓고 그 상황을 우리가 앞에를 확인해. 잠깐만, 이렇게 가는 게 좋겠네. 어차피 참인 걸 우리가 밝혀내야 되니까 명제가 참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안경을 끼진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명제가 있다 치자. 그죠? 그럼 이 명제는 지금 참이죠? 왜? 이 지금 안에서도 우리가 안경을 낀 사람과 끼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뒤에 있는 지금 결론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해. 그럼 뭐야? 안경을 모두 다 낍니다가 지금 결론이 되겠죠? 그죠? 그래 놓고 확인을 했더니 앞에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지. 그치? 우리 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면 결국 결론을 부정해서 거짓이 됐으니까 그 전에 있는 그에 반대되는 개념은 참이라는 걸 밝혀내는 거. 오케이? 억지로 오류를 범하게 하고 그 오류를 우리가 밝혀내면서 결국 이 오류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은 오류가 없다, 참이다라는 걸 밝혀내는 과정이 기류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가보면 좀 더 편하게 다가설 수 있을 테니까 대표적인 예시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겁니다. 루트 2는 무리수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 자, 첫 번째, 루트 2라는 녀석 부정할 수 있나요? 이거 지금 대우를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대우를 쓰고 싶다고 쳐봐. 루트 2라는 녀석의 부정은 뭐야? 루트 2가 아니다지. 그지? 여기가 너무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이 긍정에 대한 부정을 우리가 표현하면 루트 2는 아니다밖에 안 돼. 맞아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거야. 아니다로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 그지? 아니다와 아니다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걸 맞다로 바꾸는 지금 과정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루트 2라는 녀석을 다시 우리가 아니다라고 표현은 불가능. 근데 뒤에 봐봐. 무리수죠. 무리수라는 녀석의 정의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근데 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누구지? 유리수죠. 그래서 무리수를 우리가 단순하게 정보를 정의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곧 유리수가 아닌 수야. 오케이? 무리수의 정의는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유리수라는 수를 만들고 그거 아닌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곧 무리수입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여기는 뭐야? 결국 정의가 유리수라는 녀석을 통해서 그거가 아닌 것들을 내가 무리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부정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부정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됨? 오케이. 그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 명제를 해석하는 거지. 가능하겠어? 오케이. 그럼 결국 뭐 하면 돼? 여기 이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유리수다라고 바꾸고 진짜로 얘를 확인하는 거야. 걔가 유리수인지 아닌지. 가능?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면 얘가 만약에 참이 되면 그러면 이 명제는 당연히 이거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얘가 A면 얘가 A 여집합. 얘가 A면 얘가 A의 여집합인 상황이라고. 그럼 서로는 지금 교집합 부분이 없는, 정확하게 내가 참이면 너는 거짓이고 내가 참이면 너는 거짓이고라는 지금 표현이 나타나는 정보들이라고요. 의미 괜찮죠? 이게 결론의 부정의 의미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참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녀석을 거짓이라고 밝혀서 결국 내가 참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과정이다. 판단해주면 된다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자, 유리수란 녀석은 누굴까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속의 표현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떤 녀석으로 우리가 유리수란 녀석을 표현하냐면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n분의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리수가 아니다의 표현을 유리수다로 바꿔놓고 출발해야 되니까 약속부터 일단 하면서 갈까요?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2는 n분의 n. 근데 그 m과 n은 서로 표현이 가능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게 유리수. 가능. 그래서 유리수에 대한 약속은 항상 n분의 n과 함께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게 서로소라는 녀석의 표현을 살짝 뒤에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의 증명에서는 얘가 아니라는 걸 밝혀내려 가면서 문제를 끝냅니다. 자, 무슨 말인지 가보면 m이라는 녀석을 넘겨요. 그럼 루트 2 곱하기 m은 n이 되죠. 그치? 양변을 제곱합니다. 2m 제곱은 n 제곱이 돼. m과 n이 서로소야. 예를 들어 서로소란 녀석은 2와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서로소를 제곱했어. 제곱하면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지. 그치? 나의 제곱과 제곱이란 녀석은 각각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얘네들 또한 서로소가 될 수밖에 없어. 가능? m과 n이 서로소면 그 상황에 따라서 m제곱과 n제곱도 서로소가 됩니다. 근데 이 콜이 붙었죠. 이 콜이 붙었을 때 이 앞에 있는 2라는 녀석은 당연히 m과 n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2는 얘 거지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2m제곱이 n제곱이 돼. 그죠? 그럼 이 2는 어디서 나왔을까? 나에서 나왔지. 너네들은 연관이 없잖아. 그럼 내 거야.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n제곱이란 녀석이 2를 하나는 머금어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서로서의 지금 표현이 자연수라는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n이 2라는 녀석을 하나 가지고 있는 2의 배수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따라서 n은 2의 배수입니다 라는 표현이 하나 붙는 거. 가능하죠? 오케이. 그럼 n에다가 2k를 집어넣어요. 옆으로 갑니다. 2k를 집어넣으면 2m제곱이 4k의 제곱이 되고요. m제곱은 2k의 제곱이 되죠. 다시 또 나타나잖아. 그지? m제곱이 2k 제곱인데 우리의 지금 n이라는 녀석은 m과 서로소니까 그 안에 있는 k라는 약수도 m과 서로소죠. 가네?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서로소가 나타나는 거야. m과 k의 관계가 서로소이기 때문에 m제곱과 k제곱도 서로소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항에 따라서 나의 m 또한 2라는 녀석을 머금을 수밖에 없어. 가능? 콜! 여기서 이거 약속하자면 k는 자연수 정도 약속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도 l은
자연수 정도 약속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증명이 완료라고. 그러면 m과 n은 각각이 2의 배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소가 아니게 되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결국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므로 무리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증명 끝. 오케이? 포인트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 나의 유리수라는 녀석의 정보로 너를 바꿔서 표현하고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걸 밝혀내서 무리수라는 걸 증명해낸다. 귀류법. 근데 그 귀류법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루트 2는 무리수다. 루트 3은 무리수다. 나의 루트 5는 무리수다. 이 정도의 표현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니까 하나의 테마를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녀석에 대한 거의 90%의 문제 유형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하나씩 의미만 부여하시면 된다고. 언제나 여기에서의 발레되는 정보는 누구다? m과 n이 서로소라는 녀석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면서 우리가 발레를 대시하고 그 녀석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낸다.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체크 한번 쭉 하시면 이게 우리의 증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표현의 의미들을 27번과 28번에서 소개하는데, 자 27, 28번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는 걸로 오늘 일단 시간 뒤에다가 좀 붙여보고요. 10번으로 그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10번째 테마는요 뭐냐면 조건이에요. 결국 조건의 이름 찾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P이면 Q이다가 있었죠. 그지? 근데 이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태에서 각각의 조건들의 이름을 찾으러 가는 과정이 바로 필요 혹은 충분 혹은 필요 충분이라는 녀석에 대한 조건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참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사실 표현해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일단 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이제 아껴 놓은 건데, 이 참이라는 녀석은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땐 이렇게 쌍권총을 써요. 오케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정보는 화살표의 위치에 작대기 하나를 더 붙여서 쌍권총을 쏩니다. 이 표현은 결국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라는 표현의 의미가 되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총을 쏘는 녀석, 곧 나의 화살표를 쏘는 녀석, 곧 이게 집합적인 의미에서는 P가 Q에 포함됩니다라는 진리집합들의 관계가 나타날 때 작은 위치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가능? 그리고 그 화살표를 받은 녀석, 너를 포함하는 녀석은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총을 들고 있는 새끼고요.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새끼입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녀석은 화살표를 쏘는 녀석. 그래서 총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총을 맞으면 피를 흘립니다라고 얘기하는 피를 흘리는 녀석이 필요 조건이다 라고 가볍게 그냥 일단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P이면 Q이다의 사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P라는 주인공은 Q라는 녀석이 되기 위한 충분한 녀석이다 라는 표현으로 충분 조건, 사실 의미는 그렇죠. 그리고 Q라는 녀석은 P이기 위해서는 조금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필요 조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이 나타나면 너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정보가 나타나면 너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나의 표현은 너의 표현이고 너의 표현은 이러한 녀석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셔라. 얘네들 또한 서로 같은 표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더라.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항을 화살표를 바꿔볼까요? P가 있고 Q가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바꿨네?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이 녀석은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지금 사항이 있다면 이 Q라는 녀석의 충분 조건을, 그리고 P라는 녀석의
필요 조건을 붙이실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의미들만 바뀝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러한 표현들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건 당연히 누구겠어? 화살표를 서로 쏘는 녀석들이 있겠죠. 그죠? 포함관계의 위치에서는 결국 이 위에서는 P라는 녀석이 Q라는 녀석을 포함합니다 의미가 됐겠지만 여기는 뭐야? PQ가 서로 포함되니까 같은 집합이 나타날 때 서로 같은 집합으로 결국 진리집합들이 표현될 때는 여기에 있는 화살표가 Q로 가기도 하고 P로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의 녀석들은 충분이기도 한데 필요이기도 해. 그래서 그 녀석을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더라. 내 조건의 이름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더라. 표현의 의미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각각이 똑같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 표현들이 나타날 때 네 녀석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내 녀석에 대한 표현이 나타날 때 네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의미들을 해석하시는 게 중요하더라. 그지? 그러면 결국 앞과 의미의 지금 사항만 해석한 뒤에 각각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집합 간의 관계의 문제라는 건 다르지 않다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문제 하나를 우리가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9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가 어떻게 던져지는지 한번 봐봐. 여기 옆에 29번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이런 겁니다.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죠. 그죠? 이 말은 즉슨 P, Q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치? 근데 이렇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같이 설명해서 나는 맞는데 너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표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땐 어떻게 해석하셔서 풀어주는 게 편하냐면 P와 Q의 관계에서 이렇게는 맞는데 이렇게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돼. 그치? 나는 참 너는 거짓. 그러면 무슨 의미니? 라고 봤을 때 P가 Q에는 포함되지만 P가 Q를 포함하지는 않아. 이렇게 서로의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을 찾아라라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죠? 이게 뭐야? 곧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내는 과정과 동일한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일단 우리가 기억부터 하나씩 해결하러 가봅니다. 자, 나이면 너입니까? 라는 것부터 해결하러 한번 가보자. x가 2보다 크면 x가 4보다 크니? x가 2보다 크면 x가 4보다 커? 거짓. 오케이. 자,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내가 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얘가 얘에 포함됩니까? 로 해석하시라고. 화살표를 쏴서 참인지를 확인하는 건 나의 진리집합 P라는 녀석이 진리집합 Q에 포함되는지를 지금 의미하는 거와 동일 표현이라고요. 그죠? 근데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수의 상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의 이 화살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야 돼? 수직선을 그리셨어야 되고 P라는 집합을 먼저 표현하셨어야 되죠. Q라는 녀석을 그 다음에 그리는데 어머 더 오른쪽에 있네. 그러면 Q가 P 안에 포함되어 있지. P가 Q에 포함됩니까? 아니요, 반대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얘로 포함되지는 않고 얘가 얘로는 포함돼. 가능합니까? 나는 이러한 그림을 찾고 있었는데 너는 반대 그림이네. 그러면 넌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아니었던 거지. 의미 괜찮죠? 단어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동일하게 간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니은으로 한번 가볼까? 자, x는 6의 양의 약수랍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바로 써도 되겠어. 1, 2, 3, 6. 18의 양의 약수 1, 2, 3, 6, 9, 18 이렇게. 그러면 1, 2, 3, 6이라는 녀석을 얘가 다 머금고 있죠. 이렇게 참이랍니다. 이렇게는 절대 안 되죠. 그치? 포함관계에서 너무나 눈으로 보기 쉽게 나가 너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니은은 참이었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디귿으로 갑니다.
실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는 건 결국 x와 y가 둘 다 0입니다의 표현 주는 거 의미 해석 가능하죠? 오른쪽도 0과 0이래. 똑같네? 그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잖아. 얘네들은 필요 충분 조건들이었던 거지. 이렇게 단어만 약속돼 있을 뿐 우리가 하던 행동은 동일하게 간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데, 언제나 이러한 녀석들이 난이도를 높일 때 선택하는 게 바로 이렇게 집합적인 의미라고요. 집합적인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표현할 수 있는 반리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가봅니다. 이러한 녀석은 참입니까? 가볼까? A라는 녀석이 B 교집합 C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죠? 그러면 B와 C의 교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B, C의 관계는 모르는 거야. 서로의 위치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항상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너네들과 관계가 없는 녀석들의 모양까지 나타나는 이 모양을 기억하라 했지. 그죠? 이 상태에 A가 교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A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가능? 그러면 A는 B에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C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겠죠. 오케이. 오른쪽을 봤더니 B에 포함되거나 또는 C에 포함되니, 둘 다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능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갑니다. A가 B에 포함되거나 A가 C에 포함되면 A가 B 교집합 C에 포함되니? 라고 물어봐. 그죠? 자, 잘 봐. 일단 첫 번째, A가 B에 포함되는 걸로 가볼게. C의 모양은 모르는 상태에서 B라는 녀석 안에 A가 들어간답니다. 자, 그럼 이제 C를 추론해야죠. C는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할 때 항상 대표적인 그림은 모르면 걔네들과 교집합 부분을 만들어내는 C 하나 생각하랬지. 그지? 그러면 이 말은 즉슨 A가 B에 포함되는 거 지금 만족할 수 있었다. 그죠? 그럼 이 그림일 수도 있고, 또는 A가 C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B의 위치를 C로만 바꿀 뿐, C의 위치를 B로만 바꿀 뿐 대표적인 그림은 동일하다고. 그럼 이 상태와 이 상태에서 앞에가 맞는지를 확인하러 가는데, A가 B 교집합 C에 포함되니, B 교집합 C는 여기서 여기죠. A가 다 포함됩니까? 아니요. 자, B 교집합 C는 또 여기서 여기죠. A가 다 포함됩니까? 아니요. 그죠? 왜? 이 그림들에서는 사실은 A가 C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능해? 그래서 결국 얘도 아니요. 얘도 아니요. 그럼 넌 아니요. 나의 발레를 들어서 네가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잖아.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들에 대한 집합의 의미로서 나타난 벤 다이어그램의 활용을 통해서 리을은 맞습니다. 나 충분 조건이고요.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라는 정보를 찾아낸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동일한 방법대로 포함관계를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것뿐인데, 그 정보들에서 어떤 의미, 곧 그 안에 들어있는 P, Q라는 각각의 조건들의 의미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를 꺼내더라.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 정보가 나타나면 다시 포함관계로, 그래서 각각의 집합들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점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딱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그리고 앞 시간 쉴게요. 오케이. 32는 싫어. 33번. 콜. 33번 하나랑, 일단 36번. 한 문제 더 하고 싶은데. 일단 36번. 33번, 36번. 두 문제 하고. 그때 일단 오미 눈빛 보고 한 문제를 더 할지 안 할지 선택할게요. 오케이. 자, 33번 먼저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x 플러스 2가 0이 아닌 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0이 아닌 거의 필요 조건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함은 이렇게 화살표가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치? 오케이. 그러면 결국 Q가 P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문제가 던져진 건 맞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셨어야 되냐면, 왜 이 문제를 선택했냐면 아니다와 아니다였죠. 그지? 우리가 둘 다 지금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면, 얘가 참이면
서로의 부정 붙이고 위치를 바꾼 대우도 참이다. 결국 이렇게 의미를 바꾼다 했었죠. 가능해요? 부정이면 부정이다의 표현이 이렇게 33번에 나타나 있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결국 내 녀석의 위치를 각각 바꿔보면 not p이다가 이제 x 플러스 2는 0이다가 되고 not q이다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는 0이다가 돼버렸죠? 내 녀석이 이 녀석에 포함되어야 됩니다라는 각각의 조건들의 의미를 나타내는 나를 해석하면 x는 마이너스 2입니다의 정보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가 너 아래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끝냅니다. 나는 너에 포함되는 결국 원소요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너는 성립해야 된다는 의미가 해석되고요. 4 마이너스 2a 더하기 4는 0입니다의 의미로 a의 값은 4였습니다의 정보였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이렇게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내 녀석에 대한 조건이 명제를 만든다면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은 대우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콜? 어기. 자, 정보 정리하시고 36번 가볼게요. 요거는 한번 같이 갈게요. 요거는 사실 집합적인 표현이 더 중요한 문장이라서 여러분들 혹시나 집합도 복습 안 하셨으면 절대 몰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자,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러 가볼게요. 합집합입니다. 공집합이래요. 이거 집합의 소리 아주 강하게 일단 포인트 하나 던지고 왔는데 더 했는데 공집합이려면 각각이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아무리 더해줘도 아무것도 없다는 건 각각이 다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다. 기억나나고요? 아시에? 또 알고 있었던 것처럼 표정 짓고 있어요. 그죠? 알았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Q-R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래네요. 무슨 말이죠? 뺐더니 없대. 이거 지금 교회 여집합으로 가도 되지만 원래 먼저 읽어야 되는 건 차집합이 공집합이다야.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아무것도 없대. 이 말은 앞에 거가 커, 뒤에 거가 커. 뒤에 거가 크다고. 포함관계를 나타낸다 했잖아. 차집합과 공집합의 표현은 그대로 Q라는 녀석이 아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리고 어떠한 여집합에 내 집합이 포함된다는 건 그 사항 자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될 때 아래 여집합에 Q라는 녀석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바깥쪽이 R이 되기 때문에 나랑 너는 절대 만날 수 없다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어떠한 여집합에 내 녀석이 포함된다라는 말은 그 상황 자체가 그대로 Q와 R은 서로소 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당연하게. 근데 어디서부터? 나에서부터 출발한 당연함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가능하겠지? 오케이, 좋아. 두 번째. 그럼 이제 P-Q잖아. 이게 공집합이래. 여기는 이제 표현이 하나밖에 없겠지. P가 Q에 포함된다고. 의미 괜찮수? 콜! 그럼 이 상태로 지금 얘가 건들고 있으니까 3단 논법도 보이네? 얘랑 얘. 그죠? P가 Q, Q가 아래 여집합. 그럼 전체적으로는 P가 Q에 Q가 아래 여집합에. 의미 괜찮지? 동일 방법으로 얘네들을 여집합 여집합 집합 의미를 바꿔보면 이런 것도 성립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죠? 얘가 지금 항상 참인 정보들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요거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봅니다. 자, 항상 오는 것 찾기예요. 첫 번째,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 P가 R에 포함되니 P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잘못됐습니다. 딱 3단 논법 물어보는 거 보이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에요. 그러면 결국 P가 Q를 포함하니? 아니, P는 Q에 포함돼. 세 번째,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R이 Q에 포함되니요. R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빠잉. 네 번째,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 B라는 녀석이 not R이기 위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니요. P가 R의 여집합에 어이구 포함되네요. 답은 4번이었죠. 의미 괜찮아? 이렇게 집합 간의 관계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명제로 표현했지만 서로의 진리집합 간의 관계로도 눈으로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물어봤죠? Q가 R에 포함되니 Q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고 바잉 이렇게 되면 결국 답은 4번이었다는 거 체크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죠? 눈빛이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할게요. 한 문제는 35번으로 갑니다. 35랑 37이 거의 유사한 유형의 문제 유형이니까 집합적으로 표현이 더 강하게 되어 있는 35번 한 문제만 더 하고요. 우리 앞 시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 정도에서 스톱하시고 같이 한번 가볼게요. 문제의 답은요. 기역과 리을 2번이었죠. 콜.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Q와 not P, Q와 not R 관계는 충분과 필요였습니다. 그러면 충분 조건이라 얘기하면 Q가 not P임을 참이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Q가 not R이기 위한 필요라는 의미는 not R이 Q이기 위한 지금 not R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정보를 준다는 거 판단 가능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 서로의 관계성에 따라서 너로 겹쳐지는 지금 과정은 3단 논법에 따라서 나이면 너이고 너이면 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라는 거 판단 가능하고 항상 참임을 만족하는 대우도 판단해 주셔야 되는 정보였으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됐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왼쪽은 집합 간의 관계를 표현하니까 얘를 가지고 R의 여집합 Q, P의 여집합이거나 또는 이러한 녀석들의 관계를 확인하시면 끝. 그러면 이쪽에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항상 성립하는 나의 도형의 모양은 R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이 가장 작고 그 다음 Q란 녀석이 그 다음 P의 여집합이란 녀석이 나타납니다. 또는 나의 R이란 녀석이 이번엔 제일 크고 그 안에 Q의 여집합, 그 안에 P란 녀석이 존재합니다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 체크하시면 되잖아. 가능? 오케이. 그래서 결국 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사항으로서 출발한 나의 각각 명제의 참거짓의 판단이 이렇게 진리집합 간의 관계까지 표현해주면 기역부터 집합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기역 P교집합 Q가 공집합이냐고 물어봅니다. 자, P라는 녀석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여? 그죠? 그러면 Q라는 녀석은 나의 바깥쪽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Q와 P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기역은 참이 된다고요. 이 정보가 기분 나쁘면 이 정보는 P라는 녀석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의미 괜찮죠? 콜. 두 번째. P와 집합 Q가 전체 방금 봤잖아. P라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은 만날 수 없어서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그지? 비어있는 공간이 합집합이라는 녀석이 전체 집합이 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니에는 잘못됐슈. R 교집합 Q가 공집합이냐고 물어봅니다. R과 Q 바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으니까 이 정보 또한 R이라는 녀석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라는 지금 정보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자. 그치? 서로서로한 녀석은 여집합, 한 녀석에 대한 여집합에 다른 녀석이 포함되는 관계로. 그럼 이제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오호 Q의 여집합은 여기 있고 R은 여기 있네?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어 있죠. 그지? Q 여집합이 R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관계가 반대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고요. 의미 괜찮수? 의미를 보자면 Q의 여집합이 나 Q였고 그 Q란 녀석과 R이란 녀석은 겹쳐진 부분이 생기잖아 라는 의미가 된다고. 콜. 마지막 R과 Q. 오, 보여요. R과 Q라는 녀석은 방금 얘기했죠. R이라는 녀석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Q라는 녀석이 표현되면 이렇게 되고 R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러면 큰 거와 작은 거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야.
기억나요? 여기 하나 정보 정리할게. 리을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림으로써 보는 지금 과정이 Q가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무슨 말이야?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 중에 하나만 가봅니다. P란 녀석이 크고요. 그 안에 Q란 녀석이 작아요. 그지? 이 상황을 우리가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통한 우리의 성질이었는데, 얘에서 우리가 마지막 다뤘던 포인트가 바로 뭐였냐면 Q의 여집합이란 녀석과 P란 녀석을 더하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의 표현이 있었지. 오케이? 무슨 말이었어? Q는 뭐야? 작은 거야. 작은 거의 여집합은 여집합 중에 큰 거였죠. P는 큰 거야. 큰 거 더하기 큰 거는 전체 집합이었다고. 기억나요? 오케이. 그림으로 보자면 그런 거였잖아. Q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나의 여집합들 중에는 가장 큰 녀석이었다고. 그리고 P라는 녀석은 집합들 중에 가장 큰 녀석이었다고. 노란색과 빨간색은 겹쳐진 부분이 생기면서 다 더해지면 전체가 되지. 그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R 안에 Q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Q의 여집합은 R에 포함됩니다의 의미가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작은 거고 큰 겁니다. 근데 여기에 R이 나타났으니까 얘가 큰 거고요. Q라는 녀석은 내 작은 거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지? 작은 거의 여집합은 여집합 중에는 큰 거라고. 큰 거 더하기 큰 거는 전체 집합이라고. 그걸 집합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여기에 이렇게 나의 Q의 여집합의 여집합 부분이 Q라는 녀석이니까 내 여집합을 이런 식으로 Q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표의 R이라는 녀석은 이 내부를 다 채우자.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면서 합쳐지면 전체 집합이 되더라. 13번 피시면 대소비교라는 파트가 있죠. 근데 이 대소비교는 사실 우리가 수상에서 다루었던 과정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일단 표현만 살짝 여기 이거 실수의 성질만 한번 다룰게요. 자, 요 정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지금 정보들을 조금 필요한 정보만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증명은 서로의 차의 관계가 0보다 크다라는 걸로 증명 가능하다의 표현이었고,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면 각각이 0일 수밖에 없다의 정본이 존재했었고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결국 절대값이라는 녀석은 그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와의 대소관계가 언제나 절대값 쪽이 크거나 같을 수 있다의 표현과 서로의 곱이나 나누기는 하나로 합칠 수 있다의 표현이 들어있었다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양수일 때의 표현이고요. 그렇게 되면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는 당연히 0보다 크면서 A와 B 대소관계까지 표현되어 있을 땐 제곱관계와 그리고 루트관계 혹은 나누기 관계에 대한 각각의 표현들이 이러한 대소관계를 나타내더라. 이건 실수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죠? 이러한 실수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항상 성립하는 참인 정보의 부등식으로 가겠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무엇이 항상 성립할까?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일까? 정도를 일단 의미를 좀 하나씩 해석하면서 가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식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너도 이러한 식이 될 거고요. 가능.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건드려 보자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는 어떻게 될까? 라고 치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쓰는 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자, 넌 왜 0보다 크거나 같니? 라는 표현은 살짝 포인트를 던져보면, 넌 우리가 식의 변형으로 각각의 차의 제곱들의 합이라고 표현 가능했지? 가능하죠? 오케이. 기억나시면 이 기억의 포인트에 따라서 결국 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양수 2분의 1이 곱해진 상황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라는 표현 아래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곱셈 공식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녀석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정보가 나타나죠. 이유는 뭘까라고 쳤을 때 넌 이건 이제 인수분해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위의 식 이렇게 나타납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했고요. A, B, C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2분의 1이 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너도 최종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의 포인트를 일단 기본적인 식으로 담아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한 각각의 과정들에 따라서 여기를 1번, 2번 정도로 그냥 정리하고요. 세 번째. 어떤 녀석이 있냐면 여기 이 출제 범위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긴 한데 절대값들의 관계예요. A 플러스 B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관계는 언제나 네가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런 녀석이고요. 이러한 녀석일 때는 언제나 네가 크거나 같더라. 항상 성립하는 기본적인 절대값 부등식이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의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증명하시오 라는 표현이 문제의 출제 경향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왜인지 한번 표현해 보고 여러분들 기억의 포인트로 잡아 주셔야 되는데, 자, 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절대값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그러면 이 절대값이란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대소관계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너를 그대로 대소관계를 해결하기 힘들다면 넌 누구와 제곱들의 관계로 대소관계를 대체할 수 있잖아. 내가 크면 네가 크고 네가 크면 내가 크다. 그죠? 어디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지금 정보의 사용은 다시 앞으로 와봐요. 양수이고 양수일 때 대소관계가 표현되면 제곱들의 관계로 너와 너 지금 동치관계 곧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상황으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나면 너고 너면 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러한 정보를 지금 이 절대값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를 제곱들의 관계로 대소관계를 표현할 거고 너의 정보는 그러면 이런 녀석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수들의 대소관계이기 때문에 차의 관계로 넘겨서 표현할 거예요. 너를 이쪽으로 넘겨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전체 제곱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표현 한번 해볼게. 그지? 근데 여기서도 표현되지 않아 있는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대로의 A제곱 또는 마이너스 A의 제곱과 동일하죠? 이것 또한 실수의 성질입니다. 가능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보여주는 지금 정보에서 절대값들이 분해되어 있는 상황은 그 상태의 절대값 제곱 그 상태의 절대값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되고요. 요거 그대로 실수의 제곱이 되고 요거 그대로의 실수의 제곱이 되고 얘네들은 절대값끼리 묶여서 절대값 AB가 된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죠. 가능. 절대값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 B가 되죠. 그러한 녀석의 서로의 차유, 그러한 녀석의 서로의 차유라는 관계로 나타나서 여기서 연산을 통해 A제곱, B제곱이 사라지고요. 내 녀석에서 네 녀석을 뺍니다. 2, 절대값 A, B, 빼기 A, B가 되죠. 가능! 언제나 절대값은 내 자신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서로의 차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립한다는 것 증명 가능.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첫 번째입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 건데 여기는 사실은 한 단계 레벨이 더 높아진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 녀석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 문제는 사실은 출제된 적이 그래도 많아요. 오케이?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작년에도 사실 기출됐던 문제 유형인데 문제 이유는 딱 하나야. 이번엔 뭐야? 차의 관계죠. 차의 관계면 이 녀석이 항상 양수다라고 표현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왜 네가 항상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클 때와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의 조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이 음수일 때와 오른쪽이 양수일 때고요. 이 하나가 추가되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출제의 경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크다라는 정보에서는 오른쪽이 음수가 되죠. 이게 우변이고 좌변 절대값 A-B는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결국 첫 번째, 나의 절대값 A- 절대값 B보다 절대값 A-B가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밝혀내실 수 있다. 이 표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내 녀석이 되면 결국 이제 양수의 이제 대소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제곱관계를 통해서 너의 대소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제곱시켜요? 그러면 왼쪽을 좌변을 제곱시키면 절대값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이 녀석을 뺍니다. 절대값 A 절대값 B의 제곱은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되는데, 이 절대값들은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A제곱, B제곱이 사라진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 마이너스 2AB, 마마 2가 되니까 플러스 2 절대값 AB가 돼서 2로 묶여진 다시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나타나고, 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내가 알고 있잖아. 의미 괜찮지?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나의 절대값 A-B는 절대값 A-B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밝혀지니까 결국 내 상황과 네 상황에서 공통의 범위로 네 녀석이 되더라.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식은 항상 성립하는 나의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이다. 포인트 체크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겠죠? 이렇게 서로의 관계들을 우리가 제곱관계로 확인이 가능한 절대값, 그 절대값의 표현에 따르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들이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오른쪽 39번 문제는 그래도 한 문제 정도 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 정도 하나 건들고 우리 14, 15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콜! 승현씨, 이거 답은 몇 번? 뭐라고를 못하겠어요. 어머나, 정답도 맞춰버렸네. 그럼 그런 눈빛 보낼 수 있지. 콜! 자, 괜찮았나요? 하나씩 확인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녀석, 그저 기본 부등식 딱 보여줬습니다. 차이관계에서는 절대값 전체로 묶은 게 따로 뺀 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항상 성립한다는 거 보시고, 그걸 증명하는 과정은 우리의 첫 번째 개념 포인트에서 던졌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니은과 디귿인데, 자, 니은과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꽂으셨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절대값과 절대값이죠. 그치? 좌변과 우변, 나의 대소관계를 표현하는 각각의 과정들에 대한 절대값은 니은도 그리고 디귿도 모두가 바깥쪽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가능?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정보를 같이 달고 있던 부등식이다. 판단 가능하죠? 양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된 걸 확인하면 우리의 대소관계는 언제나 제곱의 관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요. 실수의 성질이죠. 그죠? 그래서 위쪽도 아래쪽도 제곱을 통해서 해결하러 갑니다. 위를 제곱해서 차이 관계로 갈게요.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대로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그대로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4A, B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체크 가능하지. 그치? 4AB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A와 B의 상태에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기도 하고, 0보다 크기도 하고, 0보다 작고도 하고, 0보다 작거나 같기도 하고, 0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A값, B값에 따라서 알 수 없다가 되기 때문에 나는 참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지? 혹시나 좀 찝찝하다면 발례를 들어서 저게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시면 돼요. 발례라는 건 무슨 말이야?
나의 A의 값과 B의 값의 상황에 따라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의 4AB는 음수다라고 밝혀내실 수 있죠? 그치? 0보다 작잖아? 그러면 전체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상황은 나를 거짓으로 만들지 라고 얘기하는 걸로 예시 하나 들어주시면 되겠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디귿으로 넘어옵니다. 자, 디귿으로 넘어오면 제곱을 통해서 얘도 간다고요. 그러면 저기 절대값은 벗겨진 제곱이라고 포인트 체크하시고, 그리고 얘의 관계도 절대값을 벗긴 제곱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그러면 이 녀석을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밝혀내면서 식을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거 제곱하면 절대값의 제곱은 그대로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은 그대로의 제곱에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은 묶여진 절대값이라고 표현 가능하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져서 결국 마이너스 2로 묶인 절대값 ab 마이너스 a, b였습니다.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밝혀지고 디귿은 참이었다.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녀석을 나타냈을 때 그 녀석이 차의 관계가 표현되지 않는 상황, 결국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제곱관계로 대체할 수 있다. 콜? 예.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오늘의 라스트 포인트로 갑니다. 자, 14번, 15번엔 이제 최대 최소의 문제야.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녀석이 먼저 던져집니다. 이 녀석들도 결국엔 어디에서 왔냐면 절대 부등식들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산술기하라는 건 어떤 녀석을 얘기하냐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는 언제나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아. 오케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정보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녀석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게 만드는 포인트 첫 번째가 바로 산술기하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오른쪽에 적어주는 추가적인 정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등호의 위치입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까지 적어주시는 게 이 녀석의 포인트죠. 그죠? 자, 왜 그러는지 일단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너는 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조건에 따라서 내 녀석을 표현의 참이라는 녀석으로 밝혀낼 수 있는지를 한번 가보면 얘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했죠. 절대부등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2분의 A 플러스 B와 루트 AB라는 녀석의 대수관계를 표현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밝혀내러 갑니다. 그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들어가 있는 정보 중에 루트 AB, AB. 오케이. 그러면 A를 루트 A,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와 B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음수제곱근의 성질상 제곱으로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양수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나의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표현한 뒤 2로 묶었을 때 루트 A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B가 되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완료. 이렇게 항상 성립함을 밝혀낸 식들 중 서로의 관계가 왼쪽 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A와 B를 더한 뒤 2로 나눈 값이죠. 이런 건 우리가 평균이라고 불렀지. 그죠? A와 B의 평균. 근데 그 평균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 오른쪽도 평균이라고 표현할 건데 그러다 보니 넌 산술평균. 산술평균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던 합의 관계를 그 개수만큼으로 나눈 값. 그게 평균의 의미 중 산술평균이라는 의미를 갖더라. 합에 대한 평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루트 AB의 너는 평균은 평균인데 무슨 평균이냐면 기하평균이야. 기하평균은 뭐야? 곱에 대한 평균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A와 B가 있고 사이의 간격이 같은 X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표현해서 x의 값을 2분의 a 플러스 b로 구할 수 있죠. 그치? 이건 뭐? 합에 대한 과정이잖아. 서로의 간격이 같을 때. 가능? 오케이. 근데 그 합에 대한 과정을 곱에 대한 과정으로 바꿔서 x를 평균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곱은 어떻게 돼? 서로의 b가 같은 상황이니까 a 곱하기 b가 x 제곱이 된다고. 가운데 거를 2번 곱한 게 양쪽 두 개의 곱과 같다고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등차중항, 등비중항이라는 녀석으로 간격이 같은 포인트에서의 합과 곱의 관계를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대수적인 관점에서 x라는 녀석으로 표현하면 루트 ab가 되죠. 그래서 너 합에 대한 평균, 너 곱에 대한 평균, 그 녀석을 산술평균이다. 그 녀석을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하더라.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평균과 평균 간의 관계입니다라는 표현의 의미로 너 항상 성립하는 식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해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그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이런 녀석들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요 결국 그래서 어디다 사용할 건데 라는 포인트가 중요해지고, 얘는 최대 최소의 의미에 우리가 부여해서 이 식을 사용할 거야. 오케이? 자, 최대 최소인데 어떤 최대 최소냐?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앞에는 양수 조건이 있는 채로 출발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그렇게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 그 양수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합을 통해서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거나 곱을 통해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역수들의 합이 표현될 때, 역수 조건이라고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역수의 합이라고 표현할게요. 역수의 합에 대한 최소값 구하세요 라는 포인트가 나타날 때 산술기하를 사용하더라. 오케이? 예를 들어 볼까요? 옆에 있는 문제들 중에 예시로 한 문제 한 문제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4번으로 가볼게. 자, 문제는 이래요.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8이라는데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 2차식이긴 한데 얘가 얘기하는 거 지금 정보 들어보면 a제곱 더하기 4b제곱. 어? 요거 뭐야? 양수죠. 그치? 요거 뭐야? 양수죠. 근데 앞에다 뭐라고 했어? 0이 아닌 실수라고 얘기해서 0의 등호가 빠져있는 상태로 표현됐습니다. 가능? 그러면 양수와 양수라는 거 지금 파악 가능했지? 양수 조건이 들어있는 합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합의 과정에 따라서 뭘 물어봤어? 곱의 최대값 물어봤지. 가능해? 양수 조건 확인했고 합의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곱의 과정의 최대값 물어본다는 걸 확인했어. 그럼 바로 뭐 사용? 산술기하를 사용한다고요. 가능해? 자, 산술기하를 사용할 때도 정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단 더 훨씬 사용의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된다는 걸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당연한 표현인데요.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합의 과정에 대한 혹은 곱의 과정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니까 a 플러스 b라는 녀석과 이 루트 a, b로 바꿔서 표현한다는 건 그냥 살짝 체크만 해요. 그죠? 동일 표현입니다. 나누기 2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2루트 ab로 가져가겠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그 녀석 안에다가 집어넣어 볼게. 어떻게 집어넣냐? a 자리는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됩니다. b의 자리가 4b제곱이 돼서 그러한 녀석은 2배 루트 a제곱 곱하기 4b제곱이 된다 이거지. 의미 괜찮아? a 더하기 b는 2배 a 곱하기 b. 각각의 자리에 내 미지수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b제곱은 문제에서 주어진 8이 되고 2를 넘겨서 나누기 2가 루트 a제곱 곱하기 4b제곱이 되는데, 이게 2a b로 꺼내지는 거 확인 가능하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a와 b가 실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곱의 제곱근은 절대값입니다의 의미도 들어간다는 거 파악 가능해요. a와 b는 양수는 아니었죠. 가능.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녀석은 여기 이제 2분의 8은 4였으니까 넘기면
2라는 녀석이 절대값 AB와의 관계를 가져가게 되고 AB는 2와 마이너스 2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녀석의 최대값은 2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파악하네. 의미 괜찮지? 사용의 아이디어는 합을 통해서 곱.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43번 가볼게요. 자, 여기 봐봐. 양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A, B가 지금 둘 다 양수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A 더하기 B분의 8, B 더하기 A분의 2의 최소값 물어보지. 그죠? 자, 아직은 지금 양수 조건만 있을 뿐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런 거밖에 없어. 완벽한 역수들은 아니지만 역수의 관계를 갖는 식들을 더한 뒤 서로 곱합니다라는 지금 표현을 준다는 것만 체크하실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얘는 양수 조건까지 같이 붙이면 역수 조건인 거야. 결국 역수들의 합을 표현해야 돼. 근데 아직 곱하기죠. 그지?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한 번의 변형이 필요하다 이거야. 어떻게? 전개하세요야. 가능? 자, 역수들의 합에 대한 표현의 의미, 곧 합에 대한 의미로서 서로의 곱을 표현하면 첫 번째 전개했을 때 AB 2, 8, AB분의 16이 된다라고 소개해 주는 것 뿐이야. 가능해요? 그러면 결국 역수들끼리의 곱은 나의 자연수, 곧 위에 있는 분자들로 꺼내집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나머지 미지수들끼리 만날 때 AB와 AB가 역수관계로서 다시 표현되고 결국 나한테 주어진 저 곱은 변형을 통해서 표현해보니 이렇게 10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16이 된다 이거지. 그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AB라는 녀석은 A 곱하기 B,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고요.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가 된다고. 가능하죠? 콜? 자,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로 역수의 합의 표현이 양수 조건과 함께 나타나서 최소값을 물어봅니다라고 얘기하면 곧바로 산술기하 사용하신다고요. 의미 괜찮수? 역수, 합, 최소값 구하기. 자, 그러면 결국 이 사항의 앞에 10이라는 녀석은 더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고요. 모양꼴의 내 녀석만 산술기하가 사용됩니다라는 이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16이라는 녀석이 표현되면서 AB 약분되고 16이 4로 꺼내졌을 때 1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의 최소값 18이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지? 정리 하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녀석을 활용한 문제 4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44번 또한 연습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오른쪽 15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42번 한 문제만 더 해줄까? 그죠? 넘어가기 전에 콜! 자, 이 문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42번은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나머지 것들은 좀 쉬운데 42번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자, 이 문제 봐봐.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들리죠? A 플러스 2B가 4인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1 최소값 물어봐. 분명히 얘네들은 뒤집어져 있는 역수들이긴 한데 얘네들의 최소값을 물어보기엔 서로의 관계가 역수는 아니죠. 역수의 합은 아니야. 근데 이 앞에다가 어떤 정보를 주면서 주어진 식을 보니까 A 더하기 2B야. 얘네들은 서로가 역수관계라고 얘기하는 게 들리지. 맞아? 그 역수들의 각각의 합을 뒤에 있는 나의 그 역수관계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활용해라라는 포인트로 던져진 거.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눈으로 보였을 땐 어디 가냐면 여기를 가진다. 가능? 사실은 이 문제랑 이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 얘는 보여준 거고 얘는 숨긴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 너랑 너는 곱하면 의미가 생겨. 오케이? 너와 너는 곱해야만 의미가 생겨의 포인트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얘네들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갑니다. A 플러스 2B를 내가 구할 미지수 값에다가 곱하고 나눠요. 식의 변형을 우리가 꾀한다고요. 근데 A 플러스 2B가 4라고 주어진 값이니까 위에 필요했던 내 식과 아래 필요했던 식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서 위에다가는 A 플러스 2B를 아래에다가는 나누기 4라고 표현하시면서 내 미지수를 바꿔줍니다.
가능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후의 과정은 위와 동일해요. 전개를 통해서 위의 식을 바꾸면 2 더하기 2 더하기 미지수끼리 곱해졌을 때 b분의 a 더하기 a분의 4b 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a와 b가 양수니까 b분의 a도 양수, a분의 b도 양수. 크거나 같다. 앞에 있는 녀석 숫자 4 놔둔 채로 나네들이 역수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녀석을 2배의 루트 미지수 안에다가 집어넣자. 그러면 a분의 b와 b분의 a가 사라지면서 4는 2로 꺼내지고 2 곱하기 2는 4, 그러면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나타나게 되더라. 분자가 8보다 크거나 같은데 나누기 4가 있습니다. 나누기 4를 붙이고요. 최종적으로 나누기 4를 붙이겠죠? 그러면 난 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최소의 값이 2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아? 이렇게 동일 표현에 대한 정보 43번과 42번 중 42번이 난이도가 한 단계 높은 녀석이라는 걸, 이렇게 시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코시-슈바르츠로 넘어가 보겠다고요. 자, 오늘의 우리의 마지막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요런 녀석은요, 사실 이제 교과 과정에 아마 빠져있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시험 문제에는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포인트는 체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런 거야. 이번에 조건은 뭐냐? 실수기만 하면 돼. 실수 a, b, x, y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있다 이거야. 얘도 뭐야? 절대부등식이야. 그게 누구? 바로 얘야.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항상 마지막에는 등호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 곱하기 y와 b 곱하기 x가 같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문자가 3개로 늘어날 때 표현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것보단 이렇게 서로의 a와 x의 관계의 b와 y의 미지수들의 b가 같다라고 표현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는지도 한번 표현은 봐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항상 성립하게 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뺍니다. 이런 녀석을 표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전개해요. 그러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2배 ax b y라는 녀석이 표현되더라. 위쪽과 아래쪽에서 사라지는 미지수를 확인합니다. 어이구, 이렇게 2개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ay 전체의 제곱 bx의 제곱 마이너스 2ax by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미지수들은 ay와 bx의 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지죠.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더라.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 네 상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때 0이라는 녀석은 언제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제곱이 0이 된다는 건 안의 값이 0일 때니까 a, y와 b, x가 같을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 가능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이 정보를 우리가 미지수를 3개, 4개로 늘릴 때의 과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a라는 녀석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나누기로, b라는 녀석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나누기로 표현할 뿐이라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미지수의 관계가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그 녀석은 등호가 성립하더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녀석은 절대 부등식이긴 한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였지. 너도 어디에 사용되니? 최대, 최소에 사용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코시-슈바르츠는 어떠한 최대, 최소에 사용될까? 라고 봤을 때 이런 겁니다. 1차의 합을 통한 2차 합을 물어보거나 2차의 합을 통한 1차의 합을 물어볼 때
넌 무조건 합에 대한 표현이어야 되고요. 각각이 주어진 정보와 그리고 구하는 정보가 1차가 2차로, 2차가 1차로의 과정들을 소개해야 되더라. 포인트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정보들에서 우리가 확인 한번 답으로 가볼게. 자, 우리가 첫째로는 어려운 문제로 바로 갈게요. 47번 가봅니다. 여기 있는 지금 문제를 보면 문자가 3개야. 문자가 3개일 때는 이렇게 식은 하나 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는 직접 증명 안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능. 문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똑같은 포인트로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3개까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3개의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단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와 C분의 Z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걸로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녀석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보면 이렇게 문제에서 출제했다고요. 실수 x, y, z에 대해서 4x 더하기 y 더하기 3z가 10이랍니다. 뭐야? 1차 합이죠. 그래서 뭐의 최소값? 2차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 1차와 2차와의 관계는 코시, 슈바르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체크하자고요. 그들의 합의 과정일 때를 소개하고 있고, 자, 그러면 결국 이런 녀석은 좀 지우고 출발해보면 식은 이렇게 된다고요. 1차에 제곱으로 붙인다고. 그치? 그리고 그 사항은 작거나 같습니다. 어떻게? 4의 제곱, 1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 y제곱, z의 제곱이라는 녀석보다. 이게 첫 출발이야. 근데 자, 여기까지 표현하고 지금 따라와봐. 문제에서는요, 우리한테 지금 2차식 곧 미지수에 대한 과정에서 x, y, z의 제곱들의 합이 아니라 살짝 변형된 4와 9라는 개수를 갖는 제곱들의 합이었죠. 그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미지수로는 너의 미지수를 대소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미를 해석해봤더니 4x제곱은 전체 2x의 제곱이고요. 9z의 제곱은 누가 봐도 3z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지. 그지? 이렇게 미지수가 바뀌어있는 형태는 너를 앞에서부터 미지수를 바꿔서 따라오면 되잖아의 의미를 준다는 거 파악하시면서 끝. 무슨 말이야? x는 2x가 필요해. 나의 미지수에. 또 4x네? 그럼 널 2 곱하기 2x로 가능? 나 3z 필요하잖아. 3z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얘는 1 곱하기 3z로. 의미 괜찮아요? 가지고 있던 나의 미지수의 형태에서 x는 2x가 그리고 z는 3z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해석해서 앞에서부터 묶어서 이게 미지수요, 이게 미지수요, 그리고 이게 미지수요라고 해석해버리면 그 녀석들의 개수는 4와 1과 3이 아니라 이제는 2x에 대한 개수는 2가 됩니다의 포인트로, y에 대한 개수는 1이라는 포인트 그대로 유지. 근데 z라는 녀석이 아니라 3z의 개수니까 1이라는 녀석으로 바뀌어있는 형태에 따르는 2x 전체의 제곱, 3z 전체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표현되더라. 언제든지 식은 변형이 가능하다의 포인트로 이 녀석이 해석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앞에는 4x 더하기 3y 더하기 3z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오른쪽은 4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이제 x제곱, y제곱, z의 제곱이 아니라 4x, y, 9z의 제곱이라는 녀석으로 표현되더라. 의미 해석 가능하겠죠? 4x 더하기 y 더하기 3z는 12였습니다. 들어가면 144가 되고요. 그러한 녀석을 6으로 나눈 값보다 나의 녀석은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표현되는 거 체크하시면 최소의 값은 6, 22, 6, 4, 24, 2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실 수 있었더라.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문제 유형이다. 판단 하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나머지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오늘은 이 코시 슈바르츠까지 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정보 2가지를 가지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복습들 꼭 잘 해주셔야 되고, 오늘 지금 이제 뒤에 테스트는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없는 시간에
이 문제들 지금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문제들 풀면서 복습하고 오늘 귀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고생들 많으셨고 여기에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